노인네가 뭔 피아노를 쳐요? 다른 지원자들 시간 뺏지 말고 나가세요. 이봐요, 할아버지. 이건 젊은 인재 발굴 오디션이라고요. 어르신은 경로당에 가셔야지 왜 여기에 와서 방해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도 참가자입니다. 딱 한 곡만 연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72세의 노인이 피아노 앞에서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노인네가 무슨 오디션이냐 하며 문전박대당했지만 그는 끝내 무대에 섰고 그곳에서 잊고 있던 우정을 그리고 사라졌던 꿈의 멜로디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그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단 하나의 꿈. 오늘 그 잃어버린 멜로디가 어떻게 되살아났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72세인 박진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대가 되면 은퇴하고 휴식을 취하곤 하지만 저에게 72세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고 음악가가 되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작은 악기 수리점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죠. 요즘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수리를 맡기는 손님도 거의 없고 월세가 몇 달째 밀려 가게를 접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처음 악기 수리점을 시작했을 때는 돈을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음악과 악기를 만지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생계수단이 되면서 악기 하나하나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기에 다른 일자리도 알아봤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쉽게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근처 건물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청소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건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만한 일자리라도 찾은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건물 주인 윤 사장은 완벽주의자의 까다로운 성격이었고 잠시도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옆에서 지켜보며 일일이 간섭했죠. 할아버지, 이렇게 손이 느려서 언제 다 청소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서두를게요. 뭐가 죄송한 거예요? 제대로 하라고요. 저기 창문에 얼룩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신경 안 쓰시게 잘하겠습니다. 윤 사장은 제가 청소한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먼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청소하라고 다그쳤고 행여나 작은 실수라도 하면 이때다 싶어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매일 그 낡은 시계는 뭐예요? 청소할 때 방해되니까 빼고 하세요. 사장님, 이것 좀 자고 있게 해주세요. 제게 정말 소중한 물건이라서요. 절대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저는 항상 왼쪽 손목에 오래된 회중시계를 차고 있었고 한시도 뺀 적이 없었습니다. 윤 사장이 저에게 뭐라고 할 때면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사람은 미영 씨였습니다. 건물 안 카페에서 일하는 미영 씨는 저보다 나이가 적은 50대로 저를 친아버지처럼 잘 따랐고 성격이 밝아서 사장의 기분이 안 좋을 때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곤 했습니다. 미영 씨와는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고 제가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악기 수리점에 찾아와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감동했다며 펜을 자처했죠. 진우 아저씨는 이런 건물에서 청소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저씨 실력이면 지금 콘서트홀에서 연주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요. 저번에 수리점에서 쇼팽 연주할 때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 정도로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꿈만 있다고 다 피아니스트가 되면 피아니스트가 넘쳐나겠지. 난 지금 생활에 만족해.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미영 씨에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 씨가 출근하자마자 신문을 하나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피아노 연주 콩쿠르 참가자 모집 공고가 났어요. 그렇네. 저는 무심하게 쳐다보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미영 씨는 제 손을 잡고 청소를 멈추게 한 뒤 제 얼굴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정말 답답하시네. 지금 청소할 때가 아니라고요. 하늘이 내려준 기회예요. 카페에서 커피 내리다가 신문을 보는데 이 공고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저씨 생각이 바로 났죠. 혹시 나보고 콩쿠르에 참가하라는 건 아니겠지? 말도 안 돼? 당연히 참가하셔야죠. 왜 말이 안 된다고 하세요? 여기 봐. 나이 제한이나 학력 제한 같은 건 없네. 그건 형식적으로 그렇게 쓴 거고 내 나이에 무슨 콩쿠르를 나가?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아저씨가 이 얘기 듣고 펄쩍 뛰며 좋아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빨리 소식 전해주려고 서두른 줄 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하세요? 내가 날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청소부 할아버지가 무슨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콩쿠르를 나가겠어? 실망이에요, 아저씨. 저는 아저씨 연주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저씨는 단순히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울린 사람이라고요. 아저씨도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아저씨 연주를 듣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다고. 이제 콩쿠르에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해보지도 않고 벌써 포기부터 하려는 거예요? 아저씨 그것밖에 안 돼요? 미영 씨의 말은 제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피아노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영 씨, 말이 많네. 사는 게 바빠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잊고 있었나 봐. 내가 콩쿠르에 참가할게. 정말이요? 진짜 잘 생각하셨어요. 아저씨 실력은 제가 장담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콩쿠르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떨리던지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청소 일을 마치면 폐업 직전인 작은 악기 수리점에서 홀로 밤늦게까지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제가 콩쿠르에서 연주할 곡을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하며 연습했죠. 그 모습을 윤 사장이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일하는 직장이라고요. 일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게 말이 됩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 주말이 콩쿠르인데 항상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윤 사장에게 휴가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쉰다고 하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채용할 때 누누이 말했잖아요. 주말에는 절대 쉴 수 없다고요. 네, 압니다. 그런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게 아니면 할아버지 사정 봐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요. 사장님, 진우 아저씨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니 좀 봐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서로 타협점을 찾아보자고요. 아저씨가 오후에 일이 있으니까 점심시간까지 일하고 조퇴하는 건 어떨까요? 진우 아저씨 대신해서 제가 청소할게요. 그럼 괜찮죠, 사장님? 미영 씨의 중재로 윤 사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번 한 번만 봐드릴게요. 그동안 지각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해줬으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대신 그날 맡은 일은 꼭 마무리하고 가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미영 씨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겨 정말 천군만마 같았습니다. 드디어 콩쿠르 당일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날 아침 일찍 정장도 입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연습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했죠. 그래도 오전 근무만 하고 콩쿠르에 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필 건물 화장실이 막혀서 변기를 뚫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얼굴과 머리는 땀으로 범벅이 되고 옷에는 청소양 냄새가 배어 있었죠. 눈으로는 벽시계를 계속 확인하며 초조해했습니다. 윤 사장에게 말해야 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때 미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가실 시간이에요. 콩쿠르 2시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벌써 그렇게 됐나? 사장님, 진우 아저씨 이제 가신대요. 벌써? 화장실 청소는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오전에 맡은 일은 모두 마쳤어요. 그럼 가보세요. 대신 내일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오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거울 한번 볼 시간도 없이 부랴부랴 건물을 뛰쳐나왔습니다. 콩쿠르 시간까지 가려면 시간이 빠듯해서 평소에 아끼던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콩쿠르장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음악 전공자들이었죠. 저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신청자 명단에 서명했습니다. 담당자가 저에게 243번이라고 쓰인 참가 번호표를 주었습니다. 대기실 구석에 앉아 제가 연주할 곡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야? 여기 왜 오신 거지? 청소부인가? 아까부터 소독약 냄새 나는데. 여긴 왜 오신 거지? 피아노 조율하러 오신 건가? 나 연주 잘해야 되는데 저 할아버지 때문에 신경 쓰여서 망치면 어떡해? 짜증나. 그때서야 제 모습을 자각하게 되었고 초라한 행색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청소하느라 정신없이 질끈 묶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에는 청소양 냄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낡고 구겨진 바지에 오래된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다른 참가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사실 콩쿠르 때문에 새 옷을 살 형편은 안 되었고 가장 깨끗한 옷이라고 입은 것이었는데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워낙 많아서 제 차례가 오기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들 연습곡을 흥얼거리며 마지막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고 저도 긴장돼서 준비해온 물병에 물을 자주 마셨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쿵쾅거려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가번호 243번 박진우 님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고 공연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공연장은 생각보다 컸고 심사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조명이 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를 보니 제가 음악가라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혼자 감격하는 동안 심사위원들이 저를 보고 일제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진행요원이 저에게 다가와 귀옛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어서 나가세요. 여긴 콩쿠르장이라고요. 저도 참가자입니다. 연주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피아노 치고 싶으시면 복지관이나 가세요. 다른 참가자들 방해하지 마시고요. 얼른 이 할아버지 내보내.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아니, 할아버지 나이에 누가 콩쿠르를 봐요? 여기 참가자들은 다 음대생이에요? 주제 파악을 하셔야죠? 그렇게 심심하시면 경로당이나 가시지 왜 여기 와서 방해해요? 심사위원들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초라한 행색에 코를 찡그리며 무시했고 청소양 냄새가 난다며 손으로 코를 막기까지 했습니다.
여자 진행요원이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내보내려 했고 저는 참가 번호표를 보여주며 딱 한 곡만 연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대로 피아노도 못 쳐보고 쫓겨나게 생겼을 때 옆방에서 누군가 나와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심사위원에게 귓속말을 하더니 그를 옆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 뭐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옆방으로 갔던 심사위원이 돌아왔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진우 선생님, 연주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네? 이사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에게 연주를 시키라고요? 여기 신청서에 보니까 나이가 71세인데 이런 노인네 연주 들을 정도로 저희가 한가하지 않아요. 지금 기다리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난감하지만 대표님이 지시하셔서 어쩔 수 없다고요. 갑자기 연주하라는 말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 정말 연주해도 되는 건가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장에는 제 피아노 소리만 울려 퍼졌고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주 중간에 옆방 문이 열리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제게 다가왔고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우야, 정말 맞구나.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고 연주가 잠시 끊겼습니다. 그 남자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벗었고 저는 그를 보자마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헤어졌던 제 친구 태영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옛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을 모셔와 개인 레슨을 받게 했습니다. 매일 피아노를 치면서 저는 점점 실력이 향상되었고 선생님은 제게 음악가의 길을 권유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고 음악을 연주할 때면 세상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멜로디를 그릴 정도로 음악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교내 음악회에서 항상 솔로 연주를 맡았고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했습니다. 학교 행사에서 제가 피아노를 치면 친구들은 열광했고 저도 그들의 반응에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제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제 음악적 재능을 인정하고 피아니스트의 꿈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진우야, 아빠 엄마가 처음엔 반대했던 것은 내가 고생할까봐 그랬던 거야. 피아니스트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니? 네, 알고 있어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쉬워요. 알았다. 이제 우리도 내 꿈을 응원할게. 대신 학업도 소홀히 하지 말고 내 본분은 잊지 말아라. 부모님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음악 공부와 함께 학업에도 충실했고 반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 부회장도 맡게 되었습니다. 음악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성적도 좋아서 저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죠. 친구들이 항상 주변에 모여들었고 부모님이 용돈을 넉넉히 주셔서 친구들에게 간식도 자주 사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실에서 혼자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우리 반에서 항상 조용히 지내던 태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태영이는 거의 존재감 없이 지내는 학생이었고 반 아이들 사이에서도 왕따였습니다. 그는 옷차림도 초라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태영이를 가난뱅이라고 부르며 괴롭혔고 아무도 태영이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방에 네 피아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조금 듣고 싶었어. 아니, 괜찮아. 들어와서 들어도 돼. 태영이는 조심스럽게 음악실로 들어와 구석에 앉았고 저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태영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 연주는 정말 대단해. 나는 한 번도 그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 고마워. 너도 음악에 관심 있니? 응, 사실 나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우리 집 형편에는. 그 말을 들은 저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특권들이 태영이에게는 불가능한 꿈이라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태영아, 원한다면 내가 피아노 가르쳐 줄 수 있어. 방과 후에 여기서 만나면 어때? 태영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방과 후에 만나 피아노 레슨을 했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태영이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고 음악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태영이에게 악보도 사주고 음악 CD도 선물했습니다. 태영이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강권하자 감사히 받았습니다. 진우야, 이런 비싼 것들 사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한테 돈 쓰지 마. 나중에 꼭 갚을게. 무슨 소리야? 친구끼리 뭘 그런 걸 갚아.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모습이 나는 좋아. 태영이는 쉬는 시간에도 항상 혼자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그를 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어울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친구들도 태영이의 진심 어린 성격을 알게 되면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태영이는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더욱 단단한 우정을 쌓았고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명한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꿈을 꾸었고 언젠가는 함께 세계 투어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영이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태영이는 더 이상 학교에 올 수 없었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태영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태영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너 지금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혼자 일하고 학교 다니기 힘들잖아.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너 피아노 재능이 아까우니까 포기하지 마. 안 돼, 진우야. 너희 부모님께 패기칠 수 없어. 엄마 아빠한테 이미 말씀드렸는데 허락하셨어. 우리 가족은 너를 환영해. 부담 갖지 마. 태영이는 여러 번 거절했지만 결국 저희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태영이를 친아들처럼 잘 대해주셨고 저희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태영이 공부도 봐주고 주말에는 함께 음악회에 가서 저명한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들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의 명문 음대에 진학했고 태영이도 장학금을 받아 같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취하며 대학 생활을 했고 매일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진우야, 너의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너의 실력으로 여기 온 거지. 난 그저 네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이야. 아니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야. 넌 내 인생을 바꿨어. 대학 3학년 때 우리는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준비했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콩쿠르 당일 태영이는 먼저 연주를 마쳤고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무대에 올라 준비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통증이 손목을 관통했고 연주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도한 연습으로 인한 건초염과 함께 선천적인 손목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최소 6개월 동안 피아노를 치지 말 것을 권고했고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태영이는 저를 위로했고 함께 치료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 태영이는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유명 음악 기획사의 스카우트를 받았습니다. 그는 졸업 전에 이미 전문 피아니스트로 데뷔했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야. 이건 우리 둘의 성공이야. 우리 약속대로 함께 무대에 설 거야. 하지만 제 손목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결국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음악 이론 쪽으로 방향을 바꿔 공부를 계속했고 태영이는 점점 더 유명해져 해외 공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태영이는 유럽 투어를 위해 떠나게 되었고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음악 이론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진우야, 유럽에서 좋은 소식 전할게. 너도 학업 열심히 해. 그래, 태영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 돌아와. 우리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 언젠가는 함께 무대에 서는 거야. 당연하지. 이거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산 시계야. 이 시계로 시간을 볼 때마다 우리 약속 기억해. 고마워, 태영아. 나도 줄 게 있어.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주신 음악 상자인데 너에게 주고 싶어. 우리는 선물을 교환했고 곧 다시 만날 것이라 기대하며 잠시 이별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으로 간 태영이와는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점차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음악이론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빚을 갚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강사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빚 갚는 데 보냈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열정으로 작은 악기 수리점을 차렸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은 번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영이에게 받은 시계만은 항상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 시계는 제 꿈과 우정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40년이 흘러 이제 저는 72세의 노인이 되었고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오랜 친구 태영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영아, 믿기지가 않는다. 이게 꿈인가?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많이 놀랐지? 내가 이 콩쿠르 주최 측 대표야. 거울 뒤 방에서 참가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런데 네가 들어왔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 밖이 시끄러워서 봤더니 심사위원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나서 직원을 시켜 연주하게 했던 거야. 그때까지 너인 줄 몰랐는데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너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 이 시계를 봤구나. 40년 전 네가 내게 준 거잖아. 너와 연락이 끊기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하지만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언젠가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맞아, 그 시계가 오늘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이렇게 널 보다니 정말 꿈만 같아. 심사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다가 아까 저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것이 미안한지 박 이사라는 남자 심사위원이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아까 정말 죄송했습니다. 대표님, 친구분이신 줄도 모르고 그런 무례함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저의 행색을 보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나이를 보고 쫓아내려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네요. 음악을 연주하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꿈은 젊을 때나 70대가 된 지금이나 똑같아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꿈은 늙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콩쿠르에 참가하면 꼭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약속하신다면 사과를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많이 배웁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박 이사, 저도 아까 지켜봤는데 제가 콩쿠르 공부할 때 나이 제한이 없다고 명시한 이유가 뭐겠어요? 방금 제 친구가 한 말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제 친구 연주 실력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죠. 제가 수십 년간 피아니스트를 발굴하면서 찾고 싶었던 진정성이 바로 그의 연주 속에 있습니다. 태영이는 저를 데리고 그 건물에 있는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태영이의 회사였고 최상층에 있는 사무실은 제가 사는 월세방의 몇 배는 될 정도로 넓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너 정말 성공했구나. 이렇게 큰 음악 기획사까지 차리다니.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기획사까지 갖게 됐네. 나는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 우리가 한 약속? 그게 뭐였더라? 너 잊었어? 우리 꼭 함께 무대에 서자고 했잖아. 공항에서 헤어질 때. 아, 그랬지. 근데 이젠 내 손목이. 그래서 내가 찾아다녔어. 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 유럽에서 성공한 후에 한국에 돌아와 너를 찾았지만 너희 집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무도 너의 소식을 알려주지 못했어. 미안해, 태영아. 우리 집이 파산하고 모든 게 달라졌어. 난 그저 생존하기 바빴고 피아노는 아예 포기했었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넌 여전히 피아노를 칠 수 있잖아. 아까 공연장에서 들은 너의 연주는 아직도 그 감동이 그대로야. 많이 연습한 덕분이야. 악기 수리점에서 혼자 연습했어. 손목이 아프긴 하지만 좋아하는 곡들은 여전히 칠 수 있어. 태영이는 갑자기 사무실 한쪽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진우야, 이거 기억나? 네가 공항에서 준 음악 상자야. 나 이거 어디를 가든 항상 가지고 다녔어. 세계 어디를 가든 내 방에는 이 음악 상자가 있었지. 세상에 그걸 아직도 갖고 있었다니. 몇 번이나 고장 났을 텐데. 고장 나면 수리하고 그렇게 계속 간직했어. 이게 없었다면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지 못했을 거야. 40년 만에 재회하다 보니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태영이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건물에 출근하니 미영 씨가 궁금했던지 콩쿠르를 잘 봤냐고 실수는 없었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잘 됐어요. 오래된 친구도 만났고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청소부 할아버지로 돌아와 매일 아침 일찍 청소를 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태영이를 만난 이후부터는 제 일상의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힘든 일도 행복하게 느껴지고 윤 사장의 잔소리도 견딜 만했습니다. 이 세상에 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이자 가족과도 같은 태영이가 다시 생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태영이와 달리 겨우 악기 수리점이나 운영하며 건물 청소를 하는 제 모습이 비교되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영이는 계속 연락하자고 했지만 제가 연락하면 돈이나 뭔가를 바라는 것처럼 보일까봐 선뜻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태영이가 너무 보고 싶고 함께 음악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왠지 저에게는 다가가기 힘든 높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건물 청소를 하는데 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태영이었습니다. 태영아, 어떻게 여기를? 지난번에 네가 준 연락처가 이 카페 전화번호잖아. 위치를 알아보고 왔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나 하려고. 맞다. 내가 집에 잘 없어서 카페 번호를 줬었지. 잠시만 기다려. 금방 정리하고 올게. 아니야, 계속 이래. 나 그냥 커피 마시고 있을게. 너 일 끝나면 얘기하자. 태영이는 카페에 앉아 저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편안해졌습니다. 제 근무 시간이 끝나자 태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시간 좀 있니? 이야기 좀 하고 싶어. 그럼 지금 시간 괜찮아? 우리는 카페 근처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영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사실 내가 오늘 온 건 제안이 있어서야. 너 아직도 피아노 연주하는 걸 좋아하잖아. 응, 여전히 좋아해. 그럼 내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래? 피아노 강사로.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음악 학원이 있어. 거기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이야. 너의 경험과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태영아, 고맙지만 난 이제 72살의 노인이야. 아이들이 나 같은 할아버지한테 배우려고 할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연주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내가 잘 알잖아. 그 감동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충분해. 너의 진심이 학생들에게 전해질 거야. 정말 진지한 제안이야. 친구라서 특별 대우해주는 거 아니지? 물론 아니야. 난 이제 비즈니스맨이야. 감정과 사업은 분리할 줄 알아. 나는 분명 네가 우리 학원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 어떤 고민이 있는지는 알아. 그래서 정식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어. 그렇게 해서 저는 태영이 회사의 음악 학원에서 정식 오디션을 보고 피아노 강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악기 수리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말에만 열기로 했고 건물 청소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첫 수업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아이들이 나이 든 선생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아이들은 저희 연주에 귀를 기울였고 할아버지 선생님 이라고 부르며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세요? 오랜 시간 연습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지.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동안 저는 제 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되지 못했지만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태영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진우야, 우리 학원 정기 연주회에 특별 게스트로 연주해보는 게 어때? 내가? 아직 그런 무대에 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야, 너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 네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연주하는 거야. 그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거야. 결국 저는 동의했고 연주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큰 무대에 설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손목 통증이 다시 찾아왔지만 약을 먹으며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연주회 당일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찬 공연장을 보니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저는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제가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곡입니다. 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곡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첫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저는 모든 것을 잊은 채 오직 음악에만 집중했습니다. 손목 통증도 있고 삶의 모든 어려움도 잊은 채
피아노와 하나가 되어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공연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태영이는 무대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진우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선생님 최고예요. 다음 연주회에도 꼭 연주해 주세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고, 그 순간 저는 제가 꿈꾸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연주회 후 태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나 좀 따라와. 태영이는 저를 건물 뒤편으로 데려갔고 거기에는 미영 씨와 윤 사장 그리고 제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진우 아저씨, 정말 멋진 연주였어요. 미영 씨? 윤 사장님도 여기에 계시네요. 어떻게 알고? 제가 초대했습니다. 태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분들 없었으면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진우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건물에서 청소하던 분이 이렇게 훌륭한 피아니스트였다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윤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일하는 동안 좋은 경험 많이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했고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영이와 저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몇 주 후 태영이가 더 놀라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우야, 우리 같이 듀오 콘서트 해보는 거 어때? 내가 회사 설립 20주년 기념으로 특별 공연을 계획 중인데 네가 함께 해주면 좋겠어. 태영아, 그건 너무 무리야. 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무리가 아니야. 너의 실력은 여전히 훌륭해. 게다가 이건 우리의 약속이었잖아. 함께 무대에 서기로 한 그 약속. 결국 저는 태영이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였고 듀오 콘서트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목 통증이 심할 때는 병원 치료도 받고 연습 시간도 조절하며 조심스레 준비했습니다. 콘서트 당일 서울의 유명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영이의 팬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저는 무대 뒤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긴장돼? 말도 마.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기도 힘들어. 나도 그래. 40년 만에 함께 무대에 선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스승인 박진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함께 무대에 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듀오 연주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끝없는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콘서트 후 많은 음악 매체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뤘고 특히 72세의 나이에 피아니스트로 데뷔한 저희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태영이의 회사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수가 급증했고 저는 이제 피아노의 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악기 수리점도 태영이의 도움으로 확장했고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꿈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젊었을 때 상상했던 방식과는 다르지만 저는 지금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젊은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처럼 꿈을 잃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꿈을 이루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72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전하세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은 혹시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의 꿈의 등을 돌리고 계시진 않나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한번 심장 속에 스며든 멜로디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울려 퍼지는 법입니다. 오늘의 사연 박진우 선생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그대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박진우 선생님처럼 잊혀져선 안 될 이야기를 세상에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하시길 바랍니다.